먼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예. 일단 그 엔비디아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조금 우리 주변 환경, 조금만 시야를 조금 넓혀서 조금만 숲을 조금만 얘기를 먼저 조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포커스를 받는 이유는 물론 이제 실적 발표는 중요하죠. 매출액이 과연 예상한 대로 나오느냐,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보면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왜 이런 우리가 혹독한 조정 기간을 거쳤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질이 멸렬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질이 멸렬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산다 그러죠. 안 사는데 이유가 뭔지를 일단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 시기에서 금리가 인하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도기에는 항상 시장이 굉장히 상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스닥이 평균 금리 인하 들어가기 직전에 조정폭이 평균 한 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5% 정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한 20% 정도 조정을 받는다 봐야 되고 그게 이번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그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내려가거나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혹시나 두려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뀌는 주도주를 어떻게 캐치해서 지금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매크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주도주를 잘 잡으면 어쩌면 한 1년, 2년, 3년 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각을 조금만 좀 넓게 보시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이 바뀌는 변화 부분을 인지해서 주도색도 좀 맞춰가는 전략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 전에 시장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과거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실적이 뭐가 중요한데? 라고 이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장은 실적이 나와도 지 마음대로 빠질 때 빠지고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 기업 펀더멘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펀더멘탈이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 국장은 이래서 한대. 자, 그런 마음으로 왜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시장에서 조금 잔소리로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나름대로 어떤 규율을 좀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에게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은 안 보냐라는 거죠. 실적이 반영되고 안 되고를 보지 않고 단순히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게 실적 발표가 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미 실적 발표된 것, 선반영된 것들은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라면 과거와 다르게 엔비디아는 이미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 시점에 있어서 다시 엔비디아를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좀 더 쉬워지면서 다른 것들이 가느냐. 저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여기서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엔드, 엔비디아의 계속 질주 여부 가능성 엔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이제 일맥상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아마 이 가이던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블랙웰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전에 엔비디아에서 예상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론치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나 수익력,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업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양적인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시장의 평가거든요. 시장의 평가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양적 평가에 주력을 좀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번 분기에서는 질적 평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랙웰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반응은 우리도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이 이건 좀 별론데라고 하면 별론 거고요. 이거 별론데 싶은데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민감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그 관전 포인트는 블랙웰을 좀 두고 가이던스를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저도 이제 대표님 의견에 추가적으로 더하지는 않고 제 의견을 좀 더하자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대감이 높았었던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정규 1등 하는 겁니다. 정규 1등.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정규 1등이에요. 제 얘기는 얘가 정규 1등을 놓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필적할 만한 기업이 없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규 1등은 맞아요. 정규 1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규 1등인데 얘가 음악을 조금 더 잘한다라든지 더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죠. 블랙웰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정규 1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장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어차피 정규 1등을 하지만 그 지난번에 세게 틀렸다라면 이번에는 2개만 틀려서 정규 1등 하는 거하고 4개 틀려서 정규 1등 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4개 틀려서 정규 1등 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2개 틀려서 정규 1등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4개 틀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 1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면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 성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3개 틀렸다가 4개 틀렸으면 얘는 앞으로 이제 5개, 6개 틀릴 거니까 꺾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성장 곡선이 꺾이지 않고 기울기가 변한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요즘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만 조금 변했다라고 본다라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던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성장을 한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면 이때는 주가는 조정을 받죠. 이때는 저는 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시점의 문제지만 만약에 밀린다라면 저는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비슷한 소양이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그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평가 좀 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하루 또 며칠 좀 조정을 받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같이 조정을 좀 받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금방 소장님이 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향후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보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챗GPT 업체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박해진 건 투입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 정도 나오냐는 겁니다. 그렇죠. 투입되는 인풋은 전부 다 시설 투자인데 거기는 전부 다 얼마만큼 엔비디아 GPU를 고사양을 더 확보하느냐, 양쪽으로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 그 챗GPT의 예를 들어 딥러닝이라는 이 과정이 결국은 모든 평가의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라면 사실 그거를 H100을 쓰느냐, H200을 쓰느냐, 혹은 블랙웰을 쓰느냐, 혹은 차후에 또 나는 루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블랙웰을 써가지고 성능을 이 정도 나오는 챗GPT가 나왔다. 그럼 경쟁 업체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좋든 싫든 발을 디디면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 돌아간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제가 판단하는 건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 나오면 블랙웰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루빈이 나오면 또 루빈을 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그 업체들 입장에서 그럼 처음부터 그냥 루빈을 내지 왜 블랙웰을 내냐면 이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 거죠. 제약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쟁과 가열해서 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강에 금을 캐러 가면 결국은 남는 거는 곡괭이 업체와 청바지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 곡괭이질 한번 하면 한 이 정도의 금을 캘 수 있습니다면 우리는 이 정도의 금을 더 캘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양적 팽창해서 이제 질적 팽창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적 분기의 가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양적 팽창을 만족 못 시켜서 시장이 일부 실망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질적 평가는 충분히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주도 섹터에 분명히 남아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에 한 1년 전처럼 압도적으로 이것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엔비디아에 집중하지만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뭐 반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다른 데에 대한 여파는 어떨까라고 본다라면 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기도 나이가 나오면서 모든 종목이 한번 출렁출렁거렸죠. 거기에 이제 일본의 금리 해프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짜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블랙 먼데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랙 먼데이를 또 깨고 내려가면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블랙 먼데이를 깰 때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 시간적 여유 있으면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를 떡 받쳐준다라고 본다라면 다른 종목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만약에 주도주가 꺾였다라고 한다면 밑에 조금 공부하던 애들도 이 반은 전에 반에서 1등 하던 반인 우리가 뭐 경쟁해서 서로 공부 잘하던 반인데 여기서 공부하던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너네 그러면 그 반은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들이 버텨준다라면 그 밑에서 뛰놀 수 있는, 심지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조선 다 뛰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비짓이 태풍을 몰고 오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그 흔들림이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따라붙을 거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우려할 바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단순히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러한 좋은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이 끊겼느냐 맥이 끊겼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양방에 다 세워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전략적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증시에 반영되는 모멘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동결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대형주가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금리 동결 시기에 제가 주장창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금리 인하 넘어가잖아요. 주도 섹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혹은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수익이 이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의 시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단기 모멘텀이 있지만 우리가 좀 매크로적으로 펀더멘탈로 관련된 부분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시장의 핵심 모멘텀이라면 저는 여전히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여러 가지 뭐 경기 확장 관련된 재건 방산 다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하 모멘텀이냐 혹은 AI 모멘텀이냐를 아마 내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가장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둘 다 가져갈 때 어디에 메인에 둬서 중점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느냐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내일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하는 거죠.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반응을 보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결국 이제 미국 기관들의 반응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엔비디아나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콜포 레이티오, 그러니까 콜옵션과 풀옵션이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조정받았던 과정을 보면 전부 콜포 레이티오가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저는 내일 또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변화까지 체크를 하면 결국에 이제 AI 모멘텀과 금리 인하 모멘텀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중간에 교집합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가 인하되는 초창기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공통분모 안에 한쪽은 AI 모멘텀, 한쪽은 금리 인하 모멘텀, 이렇게 되겠죠. AI 모멘텀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는 반도체나 전력기 실적이 가장 좋은 쪽만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멘텀이라고 해서 그대로 모든 종목이 가진 않죠. 실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모멘텀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나 특히 이제 제가 그 차소님과 강조드린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물론 우리가 이 금리나 모멘텀을 따질 때 달러의 약세와 관련된 부분까지 물론 잣대를 다 대봐야 됩니다. 달러 약세에서 나오는 손실과 금리가 인하돼서 나오는 득을 따져서 어느 게 득실이 큰가를 따져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와 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 미국 증시도 우리가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의 대표 일라이 릴리와 자동차의 GM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이 두 종목은 지금 보신 게 GM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자동차 안 좋다 했는데 보시면 나스닥보다 더 강해요. 직전 고점 이미 다 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제대로 못해서 GM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의 대표적인 일랄 릴리도 보시면은 이미 고점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나스닥이 아직까지 고점을 못 갔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다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금리나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약 계속 강조드렸던 저희가 경제창에서 강조드렸던 제약 바이오 쪽과,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자동차, 현대차, 기아를 잘 봐야 된다는 부분을 역시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리나 모멘텀과 AI 모멘텀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 그거는 내일 뚜껑을 딱 따보고 외국인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께서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 이제 모멘텀, 이 금리 인하 이런 걸 봤죠. 저는 이것을 금리 인하를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를 보면 금리 인하를 정책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죠. 이게 금융당국의 정책이든 정부의 정책이든 이제 정책이 시행되는 거니까 거기에 수혜를 보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를 보는 건데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 경제창 위에도 이렇게 썼었죠. 금리가 인하가 돼서 기업들의 이제 좋은 면을 보게 된다라면 비용이 절감되는 거 기업과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인데, 근데 이제 이전 대표님과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한 것은 이거는 할부 금리가 내려가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본 거죠.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책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께 먼저 나왔죠.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에 일정대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먼저 내년도 예산을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치열하게 정기국회에서 싸우겠죠. 여야가 싸워가지고 확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 기업들에게 100채 이상의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 그러니까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이제 보험주들 여러분들 서울 시내라든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삼성생명 막 이런 지네들이 오피스를 지어가지고 임대해주면서 보험료 수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배당 관련해서 한번 좀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 중에서 잘 거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주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주산업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조선과 우리가 이제 건설이죠. 아파트가 똑같은 그 평면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반에 짓는 거랑 뻘에다 짓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자, 수주는 뭐냐면 일단 수주가 들어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갭을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게 PF를 일으킨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PF는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때마다 금리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가 오게 된다라면 리밸런싱 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조선업과 수주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본다라면 단순히 제약바이오 도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찐 수혜를 누가 보지? 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요. 사실 이제 현실적인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주식의 그 저점이나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이 바닥은 절대 거기서 주식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진짜 눈 딱 감고 사는 거 아닌 이상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할 때 내일 어떻게 될까 잘 모르니까 일단 포지션은 다 줄이고 보자라고 하면 내일 막상 주식 못 삽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종목은 빠져서 못 사는 거고요. 급등하는 종목은 급등해서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항상 그 주식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한 발씩 다 걸쳐놔야 됩니다. 포지션 트레이너 한 발씩 걸쳐놓고 여기가 맞는가 봐 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집중을 퍼붓고 여기는 아닌가 봐 하면 비중을 줄여가면 됩니다. 그럼 항상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드린 이유가 아마 내일부터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골피드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골피드 차트인데 이 반등하는 구간은 잘 보세요. 잘 보면 상승하는 날 음봉이 나옵니다. 거의. 그리고 하락하는 날 보면 양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날 음봉이 나오고 하락하는 날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완전 엇박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게 이제 미국과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미국이 올라간 날 우리는 음봉, 미국이 빠진 날 우리는 양봉. 그렇죠. 미국이 올라가서 갭으로 상승해서 올라가 싶었는데 시가보다 밑에 내려오면서 마감. 그게 이제 상승 음봉이거든요. 반면에 하락 양봉은 미국 시장 떨어져서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그날 종가는 올라가서 또 끝나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런 등락이 나오면 시장은 올라가지만 미치는 겁니다. 계속 엇박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갭으로 따라잡았는데 이게 쭉 미끌려 내려오면 손절. 그럼 미국 시장 빠져서 겁이 나서 안 샀는데 그 다음날 갭으로 또 올라가면 또 따라가는. 요거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주식 포기하게 됩니다.
계좌가 거의 하락장보다 더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엇박자가 나올 때는 큰 추세 방향에 맞춰서 대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사놓고 버텨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내려갈 때 그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결정이 나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도 섹터가 바뀝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얼마 2, 3주 전에 그 샤멜 법칙이 막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저희가 그 일요일 방송을 했잖아요. 이건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시장은 바로 회복된다. 대표님 특별 방송했죠. 네, 그걸 이제 최소장님이나 제가 강조했던 이유는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이것은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걸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리밸런싱 과정에서 돈을 뺐다가 어디로 투입할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돈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내일 이제 MD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장기 펀드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장기 펀드들이 움직이면 이제 청산했던 롱션 펀드들이 이제 돈을 다시 집어넣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뺐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어디로 집어넣을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투자가분들은 걔들이 어디에 집어넣는지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뭐 반도체를 따라갔던 것처럼 또 그런 종목들 가는데 제가 볼 때 좋은 점은 그 호기는 뭐냐면 지금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시작 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잘 잡으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3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뭔가 지금 시기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잘 잡으면 모멘텀 거래를 계속 하면서 이 특정 종목들이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왜? 지금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평균적으로 나스닥이 몇 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특정한 기간에 막 올랐다는 게 아니라 평균 3배입니다. 평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비관론이 아닙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거지, 혹은 주도주가 강화되는 거지,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은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AI 모멘텀 살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양적 평가가 끝난 거지 질적 평가는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다만 양적 평가에서 AI와 관련 종목이 100개가 주목을 받았다면 질적 평가에서는 한 20-30개만 주목을 받겠죠. 확 줄어들겠죠. 그 안에 제가 봤을 때 HBM은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 부분, 그 다음에 금리나 모멘텀, 우리가 차소임에 전화 많이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 공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은행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실적 기반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아닌가벼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반대급부가 나올 거라고요.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잘 보십시오.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만큼 나왔던 게 이제 요만큼 나왔습니다. 거의 붙었어요. 하루 이틀이면 이제 골든크로스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에 분명히 이것도 언론에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크게 이제 모멘텀은 AI 모멘텀, 금리나 모멘텀, 그리고 경기와 관련 모멘텀. 소장님 마지막 하셨죠. 요거를 잘 판단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 내부터 해 들어가야 되겠죠.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네이버 밴드 경제 창으로 오시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